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는데 네.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이번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주식 투자했던 사람은 맞나? 거의 뭐 처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낯설었고,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겠어요? 분석은 뭐예요? 얘기 들리지도 않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실적 좋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계속 빠지는 걸. 답이 없지 않습니까? 파생의 역할이 되게 커졌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기계에 의한 매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거의 뭐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고, 이게 ETF라는 게 커지면 그게 다 연동이 되거든요.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있으면 더 이게 많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커진 변동을 마치 악재나 호재로 해석을 해서 과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좀 되게 다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오판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원칙이 기존에 있었던 원칙만 가지고 하기엔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는 걸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수급이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객관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장은 정말 투자 원칙을 가다듬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워낙 시장이 널뛰고 급등락을 뭐 하루 걸러 하루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 일단 원인 진단부터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정도의 변동성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한 가지 요인은 아닐 거예요. 많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살아보면서 이 정도는 처음 겪어본 것 같아요. 뭐 1차적인 원인은 그동안 많이 오른 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올랐던 주도 기업들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1차적으로 발동을 했을 건데, 거기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국내 수급적인 요인이 사실 시장의 기능을 잃게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같이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비중을 바꾼 게 1차적인 원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줄이지 못했다 이런 네, 표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했었으면 14.9%대로 했었으면과 아니면 어떤 바꿔보면 14.9%로 했었으면 올라갔을 때 많이 팔았겠죠. 계속 줄였겠죠. 네, 그러면 시장도 이렇게 오르진 않았고 더 달아오르지도 않았겠죠. 그랬겠죠. 더 중요한 건 혹시 이렇게 빠지면 재기능을 했겠죠. 또 밑에서 많이 샀겠죠. 그러면 이제 국내 수급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외로워진 분들 하고 계신데, 만약에 연금이 같이 사줬더라면, 든든한 우군이 됐었더라면 사실 뭐 변동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까지의 어떤 하락까지 오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실 건드려 놓음으로 인해서 사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1차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거 원인 중에서 그다음에 수급적인 게 있고, 두 번째는 분명히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이 레버리지가 효과를 줄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레버리지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특정 산업에 대한 비중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은 뭐 피할 수 있었느냐 얘기하면 쉽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레버리지가 결국엔 해외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게 좋죠. 이 친구들은 변동성을 더 확대하는데 되게 중요할 거고, 한국 시장의 취약점을 봤겠죠. 예컨대 레버리지 때문에 되게 많이 올라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급 취약이 뭐였냐면, 나름대로 그 당시 우리를 복기를 해보면 그때 금리 인상기였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었고, 또 부동산 정책 때문에 대출도 조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올라가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여길 누가 또 뒷받침해줘야 더 올라갈 텐데, 사실 뒤에 들어온 유동성이 굉장히 끊기고 있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시장에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체력, 거래가 준다던가 아니면 힘들어지면 사실 외국인 헤지펀드들이나 파생을 하는 세력들한테 이용당하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가장 취약점을 발견을 했었을 거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파생 쪽에서의 어떤 시장 변동을 키우는 역할들을 되게 많이 했겠죠. 실제 최근에도 보면 그런 움직임도 확실히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는 거죠. 혹시 시장이 아침에 요즘 우리가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름대로 보면 저희들이 볼 때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빠졌었으면 사람들이 그 불안감이 덜했을 텐데, 이게 매일 오르다 빠져서 더 힘들었어요. 아침에 반등 주다가 그것도 소폭도 아니고 폭락으로 이루어지고, 반등 주다 폭락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기대감이 있다 그 무너지는 게 한 달 내내 지속되면은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걸 만든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오를 때 주식 좀 일부 팔고, 그렇죠? 그러면서 선물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면 이게 수급이 굉장히 좀 약하다 보니까 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밀리면 그 ETF를 가지고 있는 LP들은 또 주식을 또 팔아야 이게 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파는 사람만밖에 없게 만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봐. 저 시장 좋다라고 하더니 아닌가 봐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빠지는 폭만 보고 시작을 해석을 하겠죠.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거 아닌가 봐. 저거 좋다고 했는데 정말 아닌가 봐라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수급 쪽 요인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급 요인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게 과다 해석됐었을 거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위축된 심리를 이게 더 부작용이 됐었을 거고 뭐 사실 이번에 뭐 시츄에이션 펀드 이런 애들도 있었지만 걔들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실제 이 펀드만 있었겠어요?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엄청 많았겠죠. 한국을 공격했을 거고 지금 보시면 전 세계 모든 외신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이게 그 영향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저는 일반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많이 오른 게 원인이었을 거고 많이 오른 상황에서 더 오를 수 있어야 되는 의구심이 있었던 거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전체적인 수급 여건이 연금이라든가 아니면 레버리지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돼 있었고 이게 또 변동폭을 확대하는 그러면서 변동폭 확대가 더 큰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뤄지면서 이게 자꾸 이제 악순환이 되는 그런 게 아직도 제가 볼 땐 100% 해소된 것 같지는 않고 거의 해소는 되어 가긴 했지만 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입었을 그 심리적인 상처라든가 이런저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 역대급이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원인 해소에 대한 측면을 이제 말씀하시니 여쭤보고 싶은 게 레버리지 말씀하셨고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효과는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도 여쭤보고 뭐 싶습니다. 글쎄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전보다는 조금 거래가 준 거는 같습니다. 나름대로 거래가 준 것 같아서 그래도 조금 그 영향력은 좀 줄지 않았느냐 싶은데 사실 더 영향력이 주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주도주의 다른 주도주들이 넓게 올라오는 게 사실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제일 좋으려면 아 그래 이 기업들 아니어도 이 산업 아니어도 다른 게 더 앞으로 기대 수익이 더 커라고 하면 기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관심이 더 줄어들 수 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만약에 이쪽이 더 계속 좋게 되면 뭐 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게 뭐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 대책은 뭐 나름대로 잘한 대책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지금으로 보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뭐 근본적인 게 아니면 의미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파생 상품을 함부로 만들어주면 안 되는 게 파생 상품은 단순한 파생 상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글로벌에 있는 외국계 헤지 펀드들이 이게 알고리즘하고 다 연결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 먹잇감을 스스로 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주고 나서 사실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사람이 매매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매매하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개들은 피도 눈물도 없고 조건만 맞으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하는데 우리는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뭐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기계가 하는 걸 우리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말도 맞춰 보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뭐 추가 대책이 나와서 더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그렇다 쳐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서 진짜 언젠가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진짜 하락장이 오면 그때 이거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이제 진짜 하락장이 온다라면 나름대로 이제 뭐 이것도 영향이 있을 건데 지금도 이렇게 못 팔았는데 그땐 팔 기회는 줄려나? 저는 그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물론 그게 제 기울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고민도 지금부터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제가 아까 현물 얘기하셔서 요즘 제가 제일 느껴지는 게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되게 얇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이 딱 눈에 보이는 매매를 하더라고요. 물론 한 확실히 명이 그러죠. 아니지만 예. 말씀하신 대로 현물 살살살 팔아보면서 오늘 바치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고 음. 없다는 확신이 들면 현물 선물을 그냥 다 때립니다. 그래서 쭉 뺀 다음에 마지막 10분, 20분쯤에 선물을 왕창 사가지고 감아 올려버리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날 팔아서 한 거를 다 확정하는 거거든요. 하루 만에. 이런 일이 되게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너무 쉬운 돈벌이 방법이거든요. 이걸 결국 해결하려면 기관이 사주거나 아니면 옛날처럼 뭐 개인의 예탁금이 늘거나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래도 신용이 많이 줄었고 네. 예탁금은 100조 원 밑으로 잘 안 가고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플레이도 거의 끝에 온 것 같긴 한데 혹시 대표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이 좀 체력이 좀 더 보강이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관들은 이전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전에 기관 투자가라고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위탁을 해서 네. 내가 주식하기 어려우니 제 거 돈을 맡겨주세요였는데 요즘 ETF라는 수단이 생기면서 개인 투자분들이 직접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전만큼 기관으로 돈이 이렇게 몰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전만큼의 어떤 그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지금 예탁금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 또 굉장히 좀 잘 많이 보시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볼 땐 체력이 보강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겠죠. 뭐 지금 저도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게 결국은 시장이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 기계가 움직이면서 이게 복토 웩더독이라고 하죠. 네. 보통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그래서 뭔가 주객이 전도돼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이런 현상들이 되면 시장이 조금 체력이 보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강은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거나 아니면 외국인은 뭐 돌아오거나, 연금은 이제 못할 거 너무 채웠었으니까 숫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외국인 돌아오는 우리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번에 조금 상처가 많이 크셔서 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좀 많이 잃으신 것 같아서 네. 이분들이 과연 들어오실까라는 의문이 좀 들고, 네. 대신에 어쨌든 외국인들은 밸류에이션 플레이 하는 애들도 많이 있는 거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글로벌적으로 나름대로 안정이 되기 시작을 하면 어쨌든 다시 살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뭐 최근에 좀 외국인들이 실제 그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근데 이제 외국인들 아직까지는 추세는 없어요. 하루 3조 샀다, 하루 3조 팔았다 이러고 있어서 되게 등락이 있는데, 분명한 건 7월보다는 조금 다른 건 그래도 등락은 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때는, 확실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외국인들이 확실히 들어올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금리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 예, 미국의 금리가 되게 안정이 돼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차트는 안 가져갔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하고 그려놓으면 완전히 데칼코마니입니다. 완전히 역외상 관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이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이 저도 너무 많이 빠졌고 사실 이 정도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는데 동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의미하게 좀 우리가 이 정도 반등면 좀 들어가서 저 수익도 좀 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현재 있는 금리가 조금 더 안정화 추세로 가는 그림이 나와야 가능하지 않을까. 미국 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국내 금리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미국 기준 금리가 되게 중요한 게, 왜냐면 결국엔 지금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도 기업들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럼 수요는 맨날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일론 머스크 같은 친구는 공급 늘어나는 것보다 수요는 10배 늘어나고 이런데도 매일 빠지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이 좋습니다 얘기하는 게 먹히나요? 전혀 뭐 분석을 하든지 말든지. 요즘 최근에 무슨 그 관련 기업들 실적 나온 거 보면 저는 솔직히 왜 빠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속으로 이게 빠지는 게 맞나? 그러면 이게 진짜 뭐지? 뭐 이럴 정도의 이런 게 있는데, 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되게 높더란 얘기죠. 결국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그림을 되게 좋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여전히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그 다음에 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라면 우리가 보통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그때까지도 이 관련 기업들이 뭐 매출 총이익률은 좀 떨어져도 이익 자체는 조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사실은 나와야 이게 더 올라갈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신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면. 그렇죠? 야, 너희들 그림은 그런데 그게 나중에 될까 안 될까? 거기에 대한 가장 큰 마중물이 금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봤잖아요. 그 관련 기업들이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서 우린 더 투자할 거야라는 걸 보셨죠. 굉장히 투자할 거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아마존이 보여줬죠. 우리 이거 투자하면 수익 내는데 문제 없어. 지금 투자하면 3년 뒤면 본전을 뽑을 수 있고 그 뒤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해 라는 얘기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의구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막힌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그런 거죠. 그래, 너희도 을지도 알겠고 돈을 벌고 있다는 것도 알 텐데 결국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그죠? 원활하게 빌려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너희들의 생존도 중요하지 않고 다 중요하지 않겠죠. 내가 투자했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어? 또는 받을 수 있어? 라는 거 고민할 텐데, 그런 어떤 원활한 어떤 환경이 되려면 당연히 이 기업들의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성만큼이나 사실 금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 이 금리가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 안정의 환경하고 좀 달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국채 10년물 금리가 안정화되면 갈수록 우리의 어떤 그 추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조금 이제 앞으로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는 게 그건데 뭐 그걸 뭐 쉽게 장담할 수가 있나요? 그게 아쉽죠.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제가 희망을 좀 보는 건 올해 이제 가장 안 좋았던 지수가 코스닥이랑 항생텍인데 항생텍은 우리나라 고점 찍고 지금까지 빠지는 동안 거의 뭐 15% 이상 네. 오른 반면에 코스닥은 주구장창 빠지다가 5일 연속 상승을 하고 바이오도 반등하고 물론 소부장은 좀 안 됐지만 약간의 순환매스러운 느낌이 있잖아요. 오늘 오른 네. 종목도 많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이 브레드가 뭐라 그러냐 범위가 늘어나면 시장이 좀 건전해졌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분은 거래량이 적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님은 만약에 요거를 평가하시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양면성이 다 존재하는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는 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게 안 되면 무조건 다 팔아야지라는 데에서 그래 이들 기업은 조금 뭐 쉬는 건 알겠는데 뭐 다른 것들 해가지고 충분히 하면 되지. 미국이 지금 그러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종목이 많이 확산되는 게 지금 체력이 되게 약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되게 얇단 말이에요. 그러면 얇으면 이게 한 번 또 흔들리면 되게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사실 시도 자체도 좋고 조금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만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뭔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무리하게 여기서 내가 뭔가 기존에 있었던 뭔가를 만회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엔 조금은 아직은 좀 부족한 시장이지 않을까.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거죠. 네.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게 수익률이 내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국면이라면 저는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장은 사실은 신고가를 벌써 내고 있고 그러니까요. 다우는 뭐 이틀 연속 신고가인데다가 반도체 비중이 높다라고 알려진 나스닥만 해도 이제 고점 대비 3%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전체 65%고 우리나라는 2%면 네. 저쪽 시장을 보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평가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지금 안 받아들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너무 잘 얘기해 주셨는데 젠슨 왕,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안 믿어주잖아요. 안 믿어주죠. 안 믿어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한국으로 오는 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변동성이 먼저 줄어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V-코스피 말씀하시나요? 아. 어쨌든 좋다 나쁘다의 개념을 떠나서 네. 변동이 커지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되게 안 좋게 변합니다.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뭔가 같은 재료가 나와도 좋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네. 그리고 그 관련 업종 내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선두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면 거기도 빠져요. 네.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변동폭을 축소하는 게 전 가장 급선무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는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데 네. 투자 자체도 위험한데 거기에 변동성까지 있으면 이거 투자 재산으로서의 매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외국계에서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투자 자산으로서 매력을 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닌데 기사가 나왔죠. 예, 기사가 나왔죠. 블룸버그에서도 야 이게 매력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는 애들러서 아니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긴 뭘 이게 말이 돼요? 그냥 보고도 쉽지 않은데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전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불안해 죽겠는데 이거를 막 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오히려 그럴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이 불안함을 줄일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는 게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게 시간을 두고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땐 찾아갈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지금 저희들이 어떤 분석을 해도 뭐 저희들이 틀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잘 안 먹히지만 결국은 기업의 가치는 결국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봤었을 때 하락장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미국이 신고가인데. 신고가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수출하는 국가예요. 우리만 따로 노는 국가는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시간의 문제나 그런 정도의 문제인 거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최소 종목이라도 지수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연동화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시간을 두고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동화돼서 오르기를 이제 기다리는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또 보면 상반기 때 증시로 몰렸던 자금이 이제 다시 이탈하면서 역시 나는 그냥 예적금이 낫겠다 이러면서 빠지는 자금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개인들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조언을 하기가 어려운 게 얼마나 상처가 크셨으면 그랬을까요? 이게 저도 뭐 하락을 수십 번 겪었지만 이런 하락은 처음이에요. 이전의 하락은 원인도 알았어요. 그래 뭐 위기인데 그렇죠? 뭐 시장이 버블이었는데 뭐 충분히 감내할 게 아니라
같은 하락이 와도 똑같은 퍼센트를 맞아도 일단 속도도 달랐고 그때는 속도도 몇 달에 걸쳐서 됐었고 그래서 팔 기회도 많이 줬고 고민할 기회도 많이 줬고 또 우리 스스로도 수긍할 수 있었고 그래서 상처는 굉장히 큰 건 맞습니다. 상처는 큰 건 맞지만 그래도 뭐 나중에 그래도 또 기회 되면 들어오겠지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장이었더라면 이번에는 야 이게 시장 자체를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아마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시장이라면 굳이 내가 참여할 필요를 못 느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분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시장에 뭔가 다시 신뢰를 찾을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아니면 정책 측면에서 있어야 되겠죠. 이게 돈은 되게 민감한 게 궁극적으로 놓고 보면 시장은 되게 단순하잖아요. 보세요. 앞으로 볼 때 우리 이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이 계속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러면 오지 말래도 오지 않을까요? 아니 이 기업들이 더 실적을 낸다는데 기업이 되게 좋아진다는데 그리고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주주 환원을 한다는데 안 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의구심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정할 만하죠. 그래 뭐 빅테크 기업들이 나름대로 지금 데이터 센터도 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는데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국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두고 공급 과잉 우려가 있었다는데 어때요? 뭐 이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충분히 우리가 감지할 만한데 그 외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것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심플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혹시 기업의 이익을 건드리는 거면 그건 무조건 외국인들 투자들 이탈 요인이죠. 그렇죠? 그냥 심플하게 그래 이런 관련 내용들이 기업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네 그러면 더 들어올 거고 와 이거 뭐야 기업이 돈 버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기업의 이익을 가져가면 그거는 가밍 요인이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빠지는 요인이 맞지 않나요? 주식을 하라고 하는데 가밍 요인을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뭔가 좀 앞뒤가 좀 맞아 떨어지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되게 생각할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머니무가 은행으로 가는데 그럼 그걸 되돌리는 방안으로 요즘에 사실 주주환원 얘기가 꽤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 샌디스크도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한 번에 45억 달러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간으로 150억을 늘리니까 한 6, 7%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보수적인 키옥시아도 8천억 엔이니까 네. 8조 원쯤 되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면 혹시나 시장을 돌리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시는데 차트를 보면 코스피는 지금 약간 옆으로 기는 느낌이 물론 많이 빠졌지만 크게 보면 약간 기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해주면 왜냐하면 전자닉스 합치면 60% 가까운 거니까 그럼 혹시 지금 얘기하신 게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크니까요. 예. 두 회사가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주주환원을 크게 하면 할수록 확실히 기업의 가치는 좋아지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 소각만 한다고 하더라도 주식 숫자가 줄어들면 자동으로 줄죠. 그 기업은 자동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만큼은 점수를 충분히 줘도 되는 거잖아요. 네. 또 배당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나름대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안 해주니까. 그래서 계속 안 해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럴 딴 때 나라 저도 회사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두 기업이 나름대로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줬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이 먼저 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네. 보니까 그것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유의미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왜냐면 우리 투자자분들의 기대가 되게 컸어요 이번에 왜냐면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많이 벌었으면 주주 환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한 건데 다른 나라들은 실적 발표 바로 나오는데 우리는 좀 아쉽죠. 물론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하긴 하겠지만 숨 넘어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굳이 할 거면 그렇게 뒤로 미룰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숫자를 드는 게 달라 이거죠, 해외처럼. 왜냐하면 결국 주주 안정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럴 때 타이밍도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진짜 나중에 혹시 뭐 별일이 없겠지만 뭐 쭉 빠진다고 그거 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을 그렇죠? 그게 할 수 있을 때 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양 기업이 조금 아쉬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조금 제가 볼 때는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서는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물론 잘하겠지만 조금 아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본 게 처음이어서라고 전 이해하고 싶은데 그건 좀 제가 너무 나이브한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아직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의 생각이 아직도 이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옛날에, 않을까라는, 물론 이건 저희들의 추정인 거고 또 잘 준비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아쉬움은 있었다. 달래줄 때 달래줬었으면 이 정도까지 불안은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주가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은 그 기업이 어려울 때도 이 기업 잘 되라고 투자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투자를 하는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나름대로 많이 번 거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해야, 그게 주식회사 아닙니까? 주식회사인데 그걸 안 하면 주식회사의 의미가 없죠. 나중에 이러면 진짜 어려울 때 누가 도와주나요? 네.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렇지 않을까요? 투자해줘. 왜요? 주저하는도 안 하는데, 음. 많이 벌 때도 안 하는데 굳이 왜?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해줄 때 많이 해주고, 아 내가 투자하기를 정말 잘했고 어려울 때 도와주길 잘했구나, 그리고 이 기업을 내가 믿고 가길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해서, 그래서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 지금 저는 제일 이번에 이게 되게 중요했다고 왜 생각을 하냐면 빠졌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 기업들이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런 주주환원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이 흘러보니 결국 만회가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장기 투자가 정착될 수는 이번에 기회냐 아니면은 만들 수는 없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빠졌어요. 빠졌어도 내가 나중에 길게 보면 이런 주주환원 이런 것들이 자주 있어서 결국 생각보다 많이 회복됐고, 뭐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내가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주주환원을 몇 년치 모아보니까 결국 손실이 아니더라. 그리고 괜찮았더라라는 게 이번에 돼야 되는 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우린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분들이 여지까지 뭘 했었냐면 그냥 단기 매매 차익. 그렇죠? 그거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성향이 나쁜 게 아니라 들고 있어봐야 의미가 없었기 때문인 건데, 그걸 이번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면 좀 더 강하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의지도 보여주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주식으로 조금 손실은 봤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은 뭐 1년치 2년치만 쌓이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게 가능하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살 수도 있겠죠. 더 살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다릴 수도 있겠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시장 이야기는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 것 같은데, 뭐 이제 저희 중간중간 이야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엔비디아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네. 나오고 한 것은 그만큼 어떤 AI 사이클 속에서 이제 증시가 돌고 있기 때문일 거고, 이게 최소한 우리 증시에 연동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변동성이라는 측면이 좀 정상화될 필요 있다라는 말씀과, 투자자로서 변동성이, 그럼 투자자로서 매력은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도 일단 위험 자산인데 매력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적절한 변동성이 제일 좋습니다. 예, 적절 변동성 없는 거는 안 되는 거고 적절해야죠, 그렇죠? 아, 이 정도는 내가 오히려 변동성이 기회다라고 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말씀해 주신 게 미국 기준금리에 대한 방향성. 예.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예.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AI 사이클, AI 자체에 대한 뭔가 펀더멘털에 대한 의문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래도 뭔가 실적으로 입증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확히 어떤 위치에 와 있다고 딱 판단하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되게 좋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가 오른 걸로 정당화됐다라고 보고 앞으로 되게 좋다라고들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그걸 안 믿는 거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제 믿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앞으로의 주가라는 방향인 게 뭐냐면 앞으로 너희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알겠어. 근데 여전히 의심이 있으니까 그 의심이 하나씩 풀려가는 단계마다 밟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의심은 타당하죠. 충분히. 그리고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차라리 그 의심을 우리가 받고 딛고 올라가는 게 나중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그 의심 중에는 일부는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고, 현실화되면 현실화할 만큼 우리가 목표가를 낮춰야죠. 난 이만큼 받는데 이 장애물은 정말 현실화됐네. 그러면 내가 원래 이만큼 받던 거 이만큼 낮춘다던가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했던 그리고 있는 이 청사진들이 그 청사진대로 갈 수 있는지 이제 장애물을 계속 넘으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맞는지 정말 장애가 아니었는지 하면서 가는 그런 장세. 그게 하반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매크로 얘기 좀 남은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서 환율이 이제 1410 몇 원까지 갔고 일본 엔화에 대한 개입도 있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보다 다른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너무 웃긴 게 1550원 됐을 때 환율 올랐다고 난리라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저희가? 네. 맞죠?
그랬죠. 지금 네. 떨어졌다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전 질문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진짜 모르겠어서 일단 그거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실제로 환율이 떨어진 게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올랐을 때 문제면 떨어지면 문제가 아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저도 여쭤보고 그러네요.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람들의 말이 그러니까 저도 정답은 모르지만 어떤 게 보시는지가 나름대로 이거는 하나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만약에 원화가 지금도 1,500원대였었으면 외국인들 생각보다 꽤 들어왔었을 것 같아요. 원화가 저평가됐으니까 더 산다. 네, 그거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외적으로 기업 밸류에이션 외에 환율이란 또 다른 어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이 왜냐하면 지금 1,400원대 초반이면 환율적으로 외국인들 입장 매력은 없는 거거든요. 1,410 몇 원 갔다가 지금 20원 된 거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현 환율이 뭐 1,200원 갈 거다, 1,100원 그런 건 아닌 그건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환율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없다라면 우리 입장에선 또 하나의 안전판이 사실은 현 시점에서는 되게 아쉽게 된 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SK 그 하이닉스의 ADR이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최근에 뭐 법인세 납부와 관련해서 또 기업들은 왜 하필 지금이냐 이거죠. 그죠? 그냥 차라리 우리 상반기 우려했던 것처럼 그 원화였었으면 되려 이게 순기능을 할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거 외국인들 만나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순기능했었으면 우리 입장에서 더 나쁠 게 아닌 건데 되려 원화가 강세여서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원화 환율이 이러면 어쨌든 지금 수입 물가가 잡혀갈 수는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시간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는데 그런 점들을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어쨌든 원화가 되게 약세면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왔을 거고 이 올라간 수입 물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금리 인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더라면 수입 물가가 이전보다 좀 낮아지는 그림이 나왔었을 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될 수 있다고 놓고 보면 우리 시장, 그러니까 국내 유동성 측면에서는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요건은 될 것 같다. 다만 반대급부에서 외국인들이 좀 제때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하나의 또 다른 플러스 알파였는데 그게 없어진 건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서 좀 양쪽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차피 주식쟁이니까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환율 떨어진 게 다시 또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이게 또 엔저랑도 연결이 되고 뭐 이렇잖아요. 예. 일단 환율 떨어진 건 그러면은 역시 SK하이닉스 ADR이 제일 컸다 이렇게 보시나요? 현재는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음. 그리고 최근에 뭐 법인세와 관련해서 중간 납부하는 것도 있었고 최근에 수출 내구 물량도 좀 있는 것 그렇죠. 같고 그동안에 수출이 좋았던 것 중에서 일부 환전한 물량들도 있다라고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베센트 장관이 일본에 대한 거 얘기한 거랑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여기서 원화 강세가 더 갈 수 있다고 혹시 보시나요? 지금 만약에 엔화를 그렇게 건드리면 원달러 환율이나 엔달러 환율이 연동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그랬죠. 그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게 폭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되게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 그리고 뭐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베센트 자무장관이 지금 엔화를 건드린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도 일단은 하나잖아요. 네. 그죠? 목적은 미국의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인 거죠. 음. 바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급하면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또 뒤집어 생각하면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죠? 엔화를 유로화를 팔고 엔화를 사서 엔화를 안정시키고 그로 인해서 미국 금리를 안정시켜야 할 등도 위험한데 트럼프는 그러면 공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전보다 트럼프가 뭔가 이란 관련 사태를 더 확산시키는 쉽지 않을 수도 있는 만약에 확산시키면 정말 노답이죠. 뭐 이쪽에선 이런다고 근데 이러면 거긴 제가 볼 땐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고 네. 그 국가는 정말 아쉽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본다라면 되게 트럼프도 그렇고 베센트도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우려 요인보다는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기대 요인이 조금씩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것들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다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 제가 지금 바로 오다 보니까 우리 연합인포맥스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9월에 금리 인상 확률이 드디어 동결이 더 높은 걸로 지금 받기 시작을 했어요. 네.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모르고 뭐 가봐야지 아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전부 다 인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9월엔 동결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그게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질문 때 어떤 게 됐었을 때 시장이 좀 더 안정화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금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좀 연결시켜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엔화 투기 포지션이 2025년에 이제 순 매수였다가 지금은
2조 엔이 넘는 또 순 매도죠. 맞습니다. 매도가 돼서 저도 포지션 보고 왔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좀 직전이 떠오른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아직도 그 엔화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급격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많은 이유가 있겠죠. 뭐 나름대로 최근에 보면 일본의 엔화가 결국 약세를 보인 이유가 일단은 다카이치 총리가 조금 이제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금 재정 적자를 더 하겠다라고 해서 재정 권한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 엄청난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미기적거리고 있다라는 점들. 뭐 그것 말고도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일본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베센트라는 사람이 참 무서운 게 92년도에 잘 아시겠지만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드렁컨 밀러하고 둘이서 영국을 박살냈던 그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놓고 환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일가견이 있다라면 이 친구들의 어떤 움직임이 과연 이게 가벼운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엔화가 강세로 일시적으로 간다라면 일부 청산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까지 불러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그 포지션이나 이런 것 정도로 봤었을 때. 근데 뭐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금 약간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뭐 일본의 엔화 보통 일본의 엔화 급격한 포지션 변동돼 한 번은 좀 흔들리더라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금 얘기도 저희 질문에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종류의 자산은 아무도 관심이 없죠. 없잖아요. 뭐 제가 볼 땐 그냥 줄줄 생겨 한 1년은 된 것 같은데 엄청 한 오래 5, 6개월 된 것 같은데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 가격이 뭐 바닥을 다졌으니까 뭔가 이게 금리가 원래 올라갈 때 금 가격이 약하고 왜냐면 현금이 맞아요. 없으니까 네. 금리가 내려갈 때 강한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금 가격이 다시 최근에 조금 오른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하신 그 금리가 안정화될 거라는 기대도 녹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금값을 보시면 어떻게 보시는 게 맞을까요? 현재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통 금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서 딱 이겁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금값 반등은 확실히 금리하고 역의 관계를 확실히 보이고 있어서 사실 아시겠지만 금은 그냥 돌덩어리잖아요. 노란 돌덩어리고 이자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높을 때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는 국채 10년물이 여기서 혹시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게 맞는 거고 오늘 최근에 있었던 며칠간의 움직임은 저는 그게 일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금의 움직임은 나름대로 미국의 금리가 지금보다는 조금 그래도 내려갈 수 있지 않게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닌가. 물론 이걸 뭐 며칠 보고 나서 추세도 아닌데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게 문제긴 하는데 현재는 그 기대가 품어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만 하더라도 닐 카시카리라고 이번에 나 금리 인상 하는 게 맞아요라고 손든 연준 인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얘기하기를 이게 만약에 이란이나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정학적 문제, 지금 공급 측면의 문제가 일정 부분 완화가 된다라면 자기는 금리 인상할 명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란과 관련된 사태가 잘 마무리되는 국면을 혹시 진입이 되면 사실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을 얘기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3명 중에서 한 명이. 그러면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워낙 지정학적 리스크야 순간순간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판단들이 달라질 수 있긴 하지만 전쟁발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어딘가라는 판단은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보시기에 지금 그 정점을 지났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가는 과정입니까? 정점을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정점이냐 아니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경기로 귀결이 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요가 아닌 공급 측면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물가 같은 경우는 시간을 두고 반드시 경기를 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일 쇼크 때도 70년대도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 게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인하도 있었어요. 왜냐면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니까. 그래서 이번 주 나오는 고용지표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제 처음에 유가가 오르게 되면 주유소도 기름값도 오를 거고 우리 생활 물가가 오르지만
오르고 나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덜 쓰게 되잖아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 나 놀러 가는 거 이번에 안 할 거야. 기름값이 너무 비싸고 물건값이 올라가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비싼데 뭐 이번에 좀 삶아보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거든요. 그게 시차를 두고 반영이 돼요. 반영이 되는 게 원래는 이번 달부터 빨리 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난달에 미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용이든 뭐든 착시적으로 일단은 일회성으로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하는데 이번 달이나 다음 달부터는 그 효과가 사라지다 보니까 사라지고 나서 이제 고유가에 대한 어떤 민낯이 드러나서 이게 물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도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연준은 지금 우리가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얘기 안에는 경기가 되게 온전해란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 전제가 무너지면 실제 물가가 높아도 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두고 빠뜨릴 거니까. 네. 보세요. 혹시 고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고용이 안 좋아지면 이 사람들은 가처분 소득이 없어질 거고 가처분 소득이 없어지면 내가 물건을 사고 싶어도 못 사죠. 저절로 수요가 줄어들어요. 수요가 줄어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경기가 물가도 그냥 꺾인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좋게 꺾이는 건 아니죠. 경기가 훼손돼서 꺾이는 거니까. 그걸 아는 연준 입장에서 경기가 둔화돼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물가가 수요가 꺾여서 뻗질 거라는데 금리를 무리하게 내리진 않아요. 왜? 아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금리 올린다 해서 전쟁이 끝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시 방편일 건데 쉽지 않은 결정인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알고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11월에 선거인데 9월에 인상을 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렇죠? 뭐 정치적으로 독립이 됐는지 안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거죠.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인데 올리려면 7월이었어야죠. 차라리 부담을 내 7월이어야 되는데 7월에도 올리지 않으려는 게 보이잖아요. 이 사람은 대놓고 안 올릴 의지가 보여요.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세게 얘기만 해도 국채금리가 10년이 올라서 효과가 있어. 이거 안 올리겠다는 의미예요. 그 얘기 안에는 9월까지 기다려보면 고유가에 대한 것 때문에 경기가 일부 훼손될 수 있어서 그때 되면 안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트럼프가 잘 해야죠. 트럼프가 생각대로 이 안에 빨리 끝내줘서 인상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가 뭐 정치 변수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만 돌아가고 있는 거 보면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그래도 플러스 요인 쪽으로 가고 있는 건 같다 정도고 그게 이번 주말에 나오는 고용지표부터 우리가 보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실질적인 질문을 이제 드리 네. 지금까지는 이제 좀 큰 얘기를 드렸고 습기다시였습니까? 이제 진짜 왜냐하면 사실은 네. 아까 지수는 뭐 몰라도 종목은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지수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많이 중요하죠. 지수가 버텨야 뭘 하는 맞아요. 거니까요. 지금 정도의 지수에서 만약에 현금하고 주식을 좀 배분을 한다면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권하시겠어요? 지수하고 현금을 배분한다. 네. 지수.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자산 배분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주식을 100을 하면 지금 얼마쯤 그래도 현금이 있는 게 좋겠다. 내지는 현금을 써보자. 내지는 뭐 이런 정도의 전략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신 분을 기준으로 말씀. 원래 주식 하시던 분이라고. 하시는 분이면 답이 없지 않나요? 아, 그래도 들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무조건 들고 가는 게 그래도 맞다. 아니 방법이 없으니까. 뭐 여기서 자르는 건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왜냐면 이제 만약에 그러다가 나중에 올랐을 때 더 크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싶은데 네. 뭐 이미 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뭐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가 좀 낭패를 본 사람 중에 하나고 뭐 제가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도 사실 뭐 저도 그 이번 시장에 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많이 죄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뭘 해도 많이 싼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뭐 저희가 생각한 그림과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는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여기서 줄이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니까 단순히 그럼요. 참고만 당연히 해주시고요. 예.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지금 넣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당연히 판단하시겠네요. 들고 가도 된다는 살게 거는. 보이나요? 그게 문제가 아니면 아닐까요? 지수 그냥 코스피나 이렇게 지수 그쵸. 인덱스라도 만약에 인덱스만 한다라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특정 업종이라면 저는 뭐 그것도 자산 배분 관점에서 하면은 뭐 지금부터는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긴 합니다. 네. 예. 위에서도 샀는데 뭐 지금 못 살 게 있을까요? 위에서는 뭐 잘 사놓고 지금 못 산다면 그건 더 이상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2부 시작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투자 원칙을 세우기 참 어려운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었는데 네. 하나도 안 맞았어요 이번에. 예.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뭐지 이래가지고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내가 주식 투자했던 사람은 맞나? 내가 뭐 진짜 거의 뭐 처음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낯설었고 당혹스러웠죠.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겠어요? 더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더 당혹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뭐 분석을 하면 맞아야 뭘 하죠. 하는 거 뭐 계속 그렇죠? 분석은 뭐예요? 뭐 얘기 들리지도 않는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실적 좋다고 얘기하면 뭐예요? 계속 빠지는 걸. 그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건 내가 이 시점에 뭘 보고 어떤 판단을 해야 할지가 다른 때와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적용하기 어렵다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또 그 부분이 대표님마저도 어려우셨다고 하니 위안이 되는데 그럼 그래도 저희보다는 훨씬 뛰어나시니 야전 사령관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새로운 패턴의 장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름대로 기준점 마련이나 원칙을 조금은 마련해 놓으신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다른 것보다도 네. 파생의 역할이 되게 커졌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정상적인 시장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 시장은 그 기계에 의한 매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거의 뭐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하고 이게 ETF라는 게 커지면 그게 다 연동이 되거든요.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있으면 더 이게 많이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커진 변동을 마치 악재나 호재로 해석을 해서 과대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그 호재가 이 정도인데 이렇게 오르니까 이 정도라고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내릴 때도 분명히 이건 이건데 내리는 폭만 보고 나서 사실은 이게 이거밖에 안 되는 건데 이런 거니까 더 할 거야라고 추정하는 것도 제가 되게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나름대로 보면 위로 갈 때도 되게 과대 해석했었고 아래로 갈 때도 너무 과대 포장해서 하다 보니까 위도 더 많이 올라가고 밑에도 더 많이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여기서는 조금 객관화를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적인 이슈가 웬만하면 이전 같으면 수급적인 이슈도 워낙 중요하지만 수급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정도까지 하는데 지금은 아주 한켠에서 제가 볼 땐 이제는 완전히 이것도 제대로 분석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좀 되게 다르게 움직여서 우리가 오판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보면 그쪽으로 귀결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 과정에서 분석하는 사람들조차도 잘못 생각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부가 있는지 꼭 반드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원칙이 기존에 있었던 원칙만 가지고 하기엔 살아남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는 걸 이번에 조정을 통해서도 저는 충분히 느꼈습니다. 네.